네,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도 막판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늘 진행된 사전투표가 조금 전 6시에 종료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였는데 사실 황금 연휴라 이 사전투표율이 좀 저조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사전투표 열기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황금 연휴라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저는 네. 그것이 상당히 네.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 4.14 총선 사전투표율이 11.19%인데 지금 25%를 훌쩍 넘기는 그런 지금 투표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대선이라는 큰 역사적인 일대 어떤 큰 투표를 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일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유권자의 의식,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각 정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 작용하고 있다. 조직력에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투표를 해서 동료, 각 후보들이 지금 투표를 해서 하면 뭐 프리허그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90%만 넘으면 투표율이 넘으면 내가 무조건 당선이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25% 넘으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전인수격인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사전투표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황금 연휴. 예. 황금 연휴를 투표 때문에 못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찍 투표를 하고 네. 9일 날까지 느긋하게 이렇게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 그 6시 기준 뭐 최종 사전 투표율의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미 지금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글쎄 뭐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듣기만 해도 좀 가슴 설레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예. 정말 엄청난 열기, 엄청난 투표율인데요. 이 선관위도 이 정도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선관위제 계속 고쳐낸 한 22% 정도 봤는데 지금 5시 현재 24%가 넘었고 1,000만 명 넘었으니까 제가 볼 때 6시 마감 최종 집계가 나오면 이제 25% 넘고 1,000만 명 더 크게 넘을 건데 이렇게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본 투표율이 높을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역대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언제였냐면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 97%가 무려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87년도에 89%가 나왔거든요. 직선제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높은 열기를 보면은 8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높은가라는 것 관련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열기가 높아졌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직접 광장 민주 정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광장 민주 정치를 통해서 학습된 그런 이제 정치 열기가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당마다 적극적으로 조직 동원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에게 전부 오다를 내려가지고 다 사전 투표하고 5월 9일 날 총력 득표 체제에 나서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역시 사전 투표제의 편리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전 투표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어우러지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높은 사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역별 투표율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광주,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지역은 역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렇게 보인 이유는 역시 무엇보다 집권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이렇게 높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지역은 지난번 2차례 대선에서
정권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보수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정권을 가져오자, 정권 교체하자 그런 열망이 높은 사전 투표율로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지역에서 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한 게 아니고 두 명의 후보를 선택을 해서 지금 경주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까지는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과연 뚜껑을 열었을 때 예. 문재인 후보가 여론조사 그대로 호남 지역에서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반문 정서가 이 지역의 장년층 상대로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과연 어느 정도 이길 것인지도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예. 반면에 대구는 지금 사전 투표율이 저조하거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이 TK 표심이 변수라고 꼽고 있는데 아직 어떤 이 후보를 좀 확정하지 못했다,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전 투표에 나오는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한 분들이 대부분 저는 80% 이상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네. 공항에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가서 투표라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치열한 것은 진보의 영역을 서로 지금 대선 이후에 진보의 영역을 호남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35% 이상 지금 나와서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TK 지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이 컸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 분이 풀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25% 정도도 못 되고 예, 예. 평균도 밑도는 그런 지금 사전투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의 텃밭은 아직 느긋하다. 경쟁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있지만 대구 지역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지금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보수가 TK 지역에서는 아직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을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 모티베이션을 어떤 자극을 줘야만이 이 잠자는 보수표가 다시 흘러나올 텐데 예, 예. 앞으로 3, 4일 동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보수 정당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표를 어떻게 끌고 나와서 투표장으로 보내냐. 예. 이것은 각 당과 후보의 앞으로의 어떤 임무라고 봅니다. 네, 아직 어제 오늘 진행된 사전 투표율 정확한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잠시 예. 후에 그 내용이 집계되면 저희가 자세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앞서 저희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고민 중이고 있는 부동층의 표심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앵커님의 그런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예. 지금 부동층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을 이번 선거는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부동층이 늘어나냐 하면은 조기 대선을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또 그 후보들에게 정확하게 마음 주기가 조금 머뭇거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층이 대략 한 25% 되는데 거기에다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자도 25%가 됐거든요. 예. 이렇게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층이 50%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50%가 만약에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은 현재 구도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래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층의 향배 그리고 과연 부동층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이번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과연 샤이 안철수 표가 15% 있다라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샤이 보수가 15%가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표들도 어떻게 작동을 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5명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득표율이 40% 또는 30%대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차기 정부는 누가 당선이 되든 일단 여소야대의 국회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치와 통합이 과제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여건상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직전까지 지금 맹렬하게 타고 흐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 민심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민심이 형성돼 있고 이것이 차기 정부가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꺼질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적인 인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국민 통합과 정당의 협치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박근혜 정권 있을 때 국회에서 입법률,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로 해서 지금 다음 정부가 바로 며칠 뒤면 출범을 하는데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상당히 난망하다고 봅니다.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총리 내정과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장관들 인사청문회가 일차적으로 부딪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네. 이것을 통해서 여야가 극렬하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을 하다 보면 작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실수를 과연 제1야당이 그냥 넘어갈 것인가? 지난 탄핵 국면에서 그 자극적인 것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돼도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 국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극적인 민심과 국회의 협치, 우리가 제대로 된 협치를 해봤습니까? 해보지 않은 이 상태에서 공동정부를 하든 협치를 하든 어느 것 하나 공동정부를 한다는 것은 나눠 먹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을 나누고 권력을 나누고 총리를 나누고 그래서 실패한 공동정권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협치. 우리 국회에서 서로의 협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해서 해야 되는데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앞으로 개혁하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독후의 방망이를 들고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권이 들었든 국회에서 이것을 서포트를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이런 지적들이 영향을 줘서일까요? 지금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로 안철수 후보 개혁 공동정부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차이점을 좀 분석드릴게요. 저희들도 좀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용어가 통합정부론, 공동정부론. 비슷한데 이제 용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 같은데 어쨌든 두 주장의 큰 차이점은 하나는 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은 연정을 하기보다는 협치를 하겠다라는 쪽에 이제 방점이 가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협치를 뛰어넘어서 연정까지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서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까지도 염정을 하겠다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왜 이렇게 연정 카드를 내놓냐면은 자기들은 아무래도 40석이니까 과연 40석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니까 우리는 연정을 통해서 국정을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우리는 협치를 통해서 지역, 세대, 계층을 다 포괄하는 대통합, 대탕평의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점이 이제 큰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무총리 인선 과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비영남 국무총리를 얘기했거든요. 그건 이제 사실상 호남 총리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인데요. 또 반대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를 원내 교섭단체들이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은 그 국무총리를 받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대통령은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사실은 되고 나면 더 힘듭니다. 요소야대 그런 이제 전국 상황 아닙니까? 소수 정권인데 그러려면 이제 연정과 협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상대 당의 협조가 그런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정말로 이런 구호뿐인 그런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남북 전쟁의 상처를 뛰어넘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또 흑백 갈등의 그런 고를 뛰어넘는 예,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예.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것뿐이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로는 대통령이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보조적으로 각 정파의 인재를 서로 수혈을 해서 같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예. 안철수 후보의 개혁 공동정부로는 조인트 가버먼트라고 해서 DJP 공동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래서 파일을 같이 나눠서 내각제처럼 운영해 가겠다. 사실은 내각제처럼 운영해 가는 것은 이것이 각 계파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강뉴스 서로 뺏으려고 하고 어느 계파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공동정부라는 것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헌법적인 질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이고 협치라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은 살아있고 대통령의 보조적으로 각 정파에서 참여해서 장관의 몇 석이라든 한두 석씩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예. 협치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번엔 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 이후 오히려 이 사퇴론을 좀 정면 돌파하면서 오히려 또 이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언더독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은 대세론이 있고 동정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의 많은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가엾어 보이고 노무현의 눈물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노무현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감성을 움직여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일조한 그런 감성의 정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통하는 것이고 예. 지금 유승민 후보가 이런 것까지 예측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뭐 학생들이 7만 원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을 보내줬다. 감동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감성 정치가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정당 구조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이미 전통적인 선거 구조로 재편된 상태고 예, 예. 이념과 어떤 지역 패권이 이미 다시 회귀된 그런 구조적인 선거가 치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온종주의적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대세에서 흐르는 물에는 이것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시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대세에 큰 방해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장 교수님하고 좀 포인트가 다른 게 예. 정치는 명분입니다.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라면은 명분과 실리가 부딪히면은 실리를 선택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손해고요. 그리고 당장 명분을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 갈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그런 닉네임이 붙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뻔히 떨어질 줄 아는데 혼자서 지역주의화한 거 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을 해주니까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또 DJYS도 역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생명을 걸고 투쟁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유승민 후보가 단순히 동정심에 의한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새로운 보수를 세우겠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지를 해준 것으로 보고요. 다만 유승민 후보가 현실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위기를 뛰어넘어서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면은 저는 정치적인 미래가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역풍에 좀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은 보수, TK 표심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징계받은 친박계 의원들도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거 판세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주시죠. 후보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치인의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 바른정당 전체가 와서 나를 도와주든지 경선을 해서 당이 하나로 돼서 아니면 단일 후보로 돼서 가고 싶은 마음이 후보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후보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 서로 분란이 있는 13명을 받아들이니까 친박계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이 반대하는 당원권 정지되는 분도 같이 당원권을 정지를 해소해주고 예.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지지한 분도 다시 받아서 후보로서는 한 표가 아쉽고 한 세력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앞으로 대선이 6일 뒤면은 앞으로는 정당은 치열하게 당권 싸움으로 다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의 적이 아니 오늘의 적이 내일의 이제 동지가 되듯이 그리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 정당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못 된다면 예. 그럼 이제 당권 싸움에 새누리당은 대선 국면에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저는 당 지도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13명에 대해서 일괄복당을 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괄복당을 시키게 되면 친박계가 상당히 반발하고 또 탈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엉거주춤 대선을 마치고 나서 선벌복당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당원권 정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고위원회를 대선 후에 열어서 이것도 결정될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결국은 대선 후에 앞으로 선거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총선거는 3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파이가 상당히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예. 문재인의 민주당이 혹시 정권을 잡는다면 제1야당의 입김이 상당히 세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당내 여러 가지 당원권이라든가 바른정당의 뭐 입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을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독주를 좀 견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진보 진영의 이런 표심,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TK 보수표를 가지고 서로 제로섬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한쪽이 표가 올라가면 한쪽이 표를 뺏기는. 그러면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또 심상정 후보가 진보 유권자 표심을 가지고 서로 제로섬 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최근에 지금 견제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견제하고 있습니까? 정의당은 다음에. 다음에 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정의당 쪽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끈하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지금 대형 마트 사장이 동네 골목 가게에 보고 다음에 좀 이용을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그럼 이제 심상정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역시 TV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특히 이제 TV 토론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게는 10%가 넘는 그런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심상정 후보가 몇 퍼센트 득표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대 진보정당 후보가 가장 많이 표를 얻은 게 3.9%입니다. 예. 그럼 이제 심상정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대략 한 5, 6%는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네. 라는 것과 관련해서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굉장히 외연 확장성이 높은 안철수, 또 유승민, 그리고 심상정 세 후보가 유리하다. 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은 예.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득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사전 투표는 종료된 상태고요. 최종 집계치는 잠시 후에 집계돼서 나올 예정인데요. 그리고 또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5월 9일에도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을 꼽으시는지? 깜깜이 선거이기 예. 때문에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궁금하고 오리무중이지 않겠습니까? 실수, 막말, 북한 변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샤이 보수가 홍준표의 한국당으로 결집을 할 것인지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인지 이것을 심상정 후보가 10% 15%까지 선전하게 둠으로써
진보 계층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그것을 용인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반비례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샤이 보수가 뭉쳐서 한국당 후보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표 때문에 상당히 표를 뺏긴다면 87년 태제처럼 30%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30%대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전국에 유약한 정부가 섬으로써 전국의 유동성이라든가 불안정성, 그리고 허약한 정부, 이런 어떤 정통성의 문제가 또 제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이 표심이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의 어떤 정권의 향방과 우리 한국 정치가 갈등이냐 아니면 화합이냐 통합이냐, 이런 것을 결정할 아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선거 막판 변수 뭐로 꼽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역시 제일 큰 변수는 현재 문재인 일강 독주 체제 구도의 변화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저는 최대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예. D-6 6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 국민 유권자는 여론조사 추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투표를 통해서 현재 분열되어 있는 TK 그리고 보수 표심들이 안철수 또는 홍준표 특정 후보에게 표가 몰린다면은 이게 큰 구도를 바꾸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과연 샤이 안철수, 샤이 홍준표 표가 존재할 것인지, 예. 그리고 그 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막말 변수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2012년 총선 때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가 노인 폄하 발언, 여성 폄하 발언, 기독교 폄하 발언하면서 전체판이 완전 출렁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점검 회의를 열어가지고 말을 굉장히 조심해라, 그리고 태도를 굉장히 조심하라, 이제 그런 주의보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돌발 변수입니다. 돌발 변수가 뭐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이번 선거는 이제 쇼트트랙 선거라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한 달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D-4일이니까 넉 달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